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저녁이에요. 오늘은 새 책을 갖고 왔어요. 오늘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 개간 심화라는 책이에요. 개간지 도서출판 도운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시와 나는 서로 끌고 밀며 공광규 심화 제6호 2020년 12월 호지요. 구성을 보면 사진도 많이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구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속에 미와 선아의 시와 사진, 칼로 새긴 시, 심화, 겨울 신작시, 나의 시, 나의 생, 조양순, 시인의 고양이와 산다, 심화, 시 읽는 계절, 이리나의 암호를 풀 땐 노래를 불러요, 심화 시화전, 시집 속의 작은 시집, 양진기 시인의 시시 때때로, 신정근 화가의 야간 비행, 심화 신지영의 시담시다, 유수진의 문학기행, 이은정의 오후의 문장, 여행인문학 조성찬, 김영빈의 디카시아, 상상이 시가 된다, 이도훈, 심화특강, 크롤리코스키 데이비드. 이렇게 왜 사랑이 아름다운지를 말하지 않는가, 유세진 에세이집, 도서출판 도운에서 나온 책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감시인선, 공감 에세이, 고추 잠자리를 기다리는 백일홍. 이렇게 많은 책들이 출간하는군요. 찬찬히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될 때 제가 읽어볼 거고요. 오늘은 소개하는 느낌으로 심화, 겨울 신작시, 나희덕, 꿰매다, 차가운 빛, 문성애, 진한 먹물, 승복을 입고, 벼루에 손을 얹고, 신용목, 크로스, 밤의 문장, 김중일, 아직 죽은 사람, 얼굴빛, 구현우, 택시 드라이버, 오르골이 있는 객실, 꿰매다, 나희덕, 무언가 열심히 꿰맨다. 바닥에는 방금 실을 끊어낸 실패가 놓여 있고 실패에는 실이 남아 있다. 바늘이 천과 천 사이를 드나드는 동안 실패에서 풀려난 실은 한 땀 한 땀 길을 낸다. 한 걸음 한 걸음 찢어진 길을 꿰매듯이 트어진 바짓단이든 구멍난 양말이든 떨어진 단추나 후크든 조금 해지거나 터진 구멍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패를 두려워할 것 없다고, 바늘 구멍만한 진실은 어디에든 있다고, 꿰매다 실이 모자라면 실패를 집어올려 새로 꿰면 된다고, 무언가 꿰고 꿰매는 동안에는 다정한 이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 실패를 갖고 놀던 아이는 보았을까? 실을 꿰는 엄마를, 무언가 열심히 꿰매는 엄마를. 엄마는 아이의 불안한 마음까지 꿰매 주었을까?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폴트와 다 사이에서, 엄마의 사라짐과 나타남 사이에서, 가까워지는 발소리와 멀어지는 발소리 사이에서 오늘의 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실패에는 실이 아직 남아있고 무언가 꿰매는 손등에는 고요가 내려와 반짝이는데. 차가운 빛, 나희덕. 에너지가 없이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 있다. 별이나 반딧불이 같은 것. 어둠 속에서 짝을 찾기 위해, 먹이를 찾기 위해 콩지를 환하게 밝히는 발광 생물들은 알고 있다. 불안과 허기가 빛이 된다는 것을. 그날의 바닷가를 기억한다. 손바닥 위에 반딧불이가 내려앉던 저녁.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신발 위에 소리 없이 모여들던 수많은 빛송이들을 기억한다. 차갑고 둥근 빛. 별이 깜빡이는 것도 마찬가지. 1초에 79개의 별들이 타오르며 사라진다. 연포에 저녁이 오고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고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물소리를 내고 바닷가에 서 있던 우리도
멀리서 보면 몇 개의 반딧불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서로를 맴돌며 희미한 빛을 뿌리는 진한 먹물 승복을 입고 문성해. 나는 진한 먹물 승복을 입고 남편은 옅은 먹물 승복을 입고 같이 만행을 떠나는 꿈을 꾸었다. 부부의 연을 끊고 도반의 연을 맺은 채 물 곁에서 나란히 얻어온 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했다. 반짝이는 물비늘만으로 대화를 했다. 집을 만나면 밥을 얻고 개울을 만나면 물을 얻고 사람을 만나면 인연을 얻었다. 갈림길을 만나도 따로 가진 않았다. 성욕도 오욕칠 정도 없이 평행한 그 길, 어찌된 일인지 실타래처럼 얽힌 부부의 연보다 더 막막하고 서러웠다. 별 위에 손을 얹고 문성해. 별 위에 손을 얹고 그 속에 누운 돌의 이마를 보내. 차갑게 식은 돌의 이마. 그 위로 꽃이 지나가고 번개가 지나가고 전쟁이 지나가고 사랑이 지나가고 지나가도 한 번도 붙들지 않았기에 이리 차가운 이마가 되었겠지. 이리 서늘한 체온을 가졌겠지. 검은 주춧돌인 그 위에 푸른 정자 하나 삼아 올리면 폭염 끊는 삼복도 한이백년 무서리 치는 새벽일 것이네. 크로스, 신용목, 톱날이 지나갈 자리를 그어 놓은 것처럼 철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철로가 생긴 이후 가장 긴 비라고 했습니다. 창밖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서 기차가 지나가면 가운데가 툭 쪼개져 한꺼번에 아래로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창으로 스치듯 무언가 휙 지나갔습니다. 짧았습니다. 누가 마음먹고 던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환하게 불을 켜고 수백 명이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창밖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는 돌멩이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딪힐 듯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행과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의 문 밖에서 나는 그가 원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방 안에서 나는 그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모든 강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왼쪽에 앉은 사람은 왼쪽 창밖을,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오른쪽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행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돌멩이가 되어 물 깊이 잠긴 것 같습니다. 밤의 문장. 우리가 하나의 빗방울과 다른 빗방울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서 늦은 밤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차, 명확하게 갈라지는 헤드라이트의 각도처럼 밤의 두꺼운 마분지를 찢어 왼쪽의 어둠과 오른쪽의 어둠을 구별할 수 있어서 눈이 멀 것 같은 찰나의 공포를 지나 세 개의 검은 빛깔로부터 하나씩 색깔들을 갈라내. 우리가 하나의 빗소리와 다른 빗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서 울음으로 깊은 밤. 나무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고독이라고 써놓은 문장처럼 흔들리는가? 어둠 속에는 어떤 언덕도 가져본 적 없는 경사가 있어서 아무리 높이 던져 올려놓아도 바닥까지 굴러내리는 공처럼. 아니, 어느 날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 힘껏 달아나는 개 뒤에 끌리는 긴 줄이 바닥에 감아치는 문장처럼. 나의 시 나의 생. 시와 나는 서로 끌고 밀며 공광규 시인, 중학교. 이미 첫 산문집 맑은 슬픔에서
언급했지만 내가 첫 시집을 만난 것은 중학교 때였다. 이종옥의 가시네였다. 시골이라 다른 책들도 보기 드물었지만 시집을 보거나 만져보기는 처음이었다. 시집을 읽어가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기억, 그리고 학교로 오고 가면서 시를 써보려고 애썼던 추억이 있다. 시의 첫 대상은 산소 앞에 홀로 피어있는 도라지 꽃이었다. 고등학교. 그 시집을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유학 가면서도 가지고 갔었나 보다. 시집에 비어있는 부분에 고등학교 때 쓴 글들이 적혀 있다. 어느 시는 공책을 찢어서 글씨가 보이지 않게 붙여놓은 것도 있다. 누가 볼까 창피해서 그랬을 것이다.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 입력, 양성을 목적으로 독일에서 기계와 학제를 들여와 학교를 설립한 대통령 사진도 붙여놓았었다. 당시에는 전화도 흔치 않았고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던 시절이어서 이종 사촌이 살던 도봉구 수유동 235번지 7호 주소도 적혀 있고 별 깊은 밤이다. 안녕히 자자. 12시 10분경 이런 메모도 있다. 자정이 넘도록 사색을 하던 고교생이었던 것 같다. 1977년 9월에 쓴 시 2개가 적혀 있다. 1976년에 입학했으니 고등학교 2학년 때다. 상어 때 놀던 푸른 바다 위에 홍비단, 황비단, 백색비단, 하늘 저편엔 분홍색 축복이 있었는데 초저녁 산허리에 마실 왔던 눈썹달은 노란 칸나가 웃으려는 순간 암흑에 쫓겨 도망갔단다. 그러나 악마가 정복한 저 넓은 세상엔 외등 하나 깜빡거리며 내일을 암시한다. 내일은 찬바람, 모레는 풀잎바람이 분단다. 1977년 9월. 웃음이 나오는 시다. 시 쓰는 것을 배워본 적도 문학회에서 활동해 본 적도 없는 쓴 글이다. 그야말로 초보 냄새가 풀풀 나는 막연한 이 시는 학교와 기숙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해운대 바다와 장산에 걸린 달, 넓은 교정에 피어있던 노란 칸나, 캄캄한 교정에 서 있는 가로등을 동원해서 쓴 시일 것이다. 아무튼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첫 시다. 해운대역을 지나 송정으로 가는 동해남부선 철길 건너 해운대 감리교회에 다닐 때였나 보다. 그 교회에 잘생긴 중년의 박훈 권사님께 철로 역정을 빌려 읽은 기억이 난다. 일생에 기억나는 독서다. 아무튼 나는 교회 학생의 문집 흰 백합을 만들러 서면 로타리 무슨 출판사인가 인쇄소에도 갔던 기억이 난다. 국립학교여서 그랬을까. 학교에서는 전교생에게 한글날 기념 100일장을 강제로 집행했다. 나는 비록 입선과 장려상을 받았지만 평생 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교내 매점에서는 빵과 학용품을 팔았지만 책도 팔았다. 김영석, 안병욱 법정의 수필들을 사서 읽었었다. 루이즈 제린저의 책도 읽었다. 기억이 안 나지만 틀림없이 시집도 읽었을 것이다. 도서실에서는 토마스 하디의 여자의 일생을 읽었고 겨울방학에는 기숙사에서 옴에 걸리고 거기다가 식중독까지 걸려 설사하며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를 잘 읽은 기억이 난다. 포항제철 장학금을 받은 기념으로 여러 권짜리 인생론 전집을 사서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 스탕달 등등 향연과 고백론, 우정론, 인생론, 사랑론에서 플랭클린과 카네기의 처세술까지 읽었다. 전집은 지금도 시골집 벽장에 낱권으로 남아있다. 제철공장.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다. 시골의 절대 가난 때문이었다. 나도 제철공장에 취직을 했고 기숙사 식당 곁에 있는 매점에 월부책 장사들이 드나들었는데 나는 책을 사들였다. 사서 오경, 세계문학전집, 세계 사상전집, 한국 사상전집 이런 것들이었다. 사서 오경과 세익스피어 작품들을 빼고는 대부분 읽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시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았나 보다. 회사 사보에 발표되는 다른 사람의 시를 부러워하고 이름을 바꾸어 투고를 해서 발표되기도 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회사 내 문학을 한다는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시를 배웠다. 직업에 회의가 왔다. 공장은 위험해서 싫었다. 평생 무얼해서 먹고 사나 고민을 하다 대학에 진학을 했다. 대학. 전공을 확 바꾸어 서구적 취미에 불과했던 문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겨우 문학분이 붙잡을 게 없었다. 입학을 했으나 생업을 해야 하니 휴학을 하고 휴학 중에 등단하고 졸업 전에 시집을 내었으나 눈이 높아 취직이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도 등단은 해서 글 쓰는 재주는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일해보는 게 어떠냐는 몇 분들의 추천도 있었다. 생계. 글과 관련된 직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시 덕분이었다. 그러나 해고라는 사건을 겪어 송사를 2년 8개월간 했으니 막막한 시절도 있었다. 시 때문에 해고가 되었지만 돌아보니 이런 막막한 시절에도 내가 등단하고 시집을 낸 시인이라는 것 때문에 일거리가 생겼고 이분 저분의 소개로 여기저기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다. 시. 해고가 되고 먹고 살기 바쁜 기간은 시집을 한참 못 낸 것 같다. 생계에 바쁘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난 시인이 가난에 시달리는 걸 반대한다. 이 지점에서 대개 시를 포기하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잘 건너왔다. 모임이나 단체에도 나가 사람을 만나고 술을 새벽까지 마시고 시를 쓰고 시집도 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 돌이켜보면 청소년기 우연히 만난 시집 한 권과 시에 대한 작은 관심과 취미가 인생을 바꾸는데 여러 계기가 되었다. 시는 나를 육체적으로 위험한 공장에서 탈출시켜 대학으로 끌고 갔다. 시는 내게 독재자를 꾸짖는 용기를 주어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고, 시는 나를 직장에서 해고시키게 했으며, 시는 나를 다른 직장에 가도록 길잡이가 되고 명함이 되어주었다. 시는 나를 생업을 하면서 만나야 하는 조직적 폭력이나 비굴함으로부터 견디게 했으며 사회적 차별로부터 의연하게 했다. 시는 인생을 한 곳에 몰입하게 하고 그래서 삶을 간편하게 했다. 지금은 시 말고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게 보이지도 않는다. 시와 나는 서로 끌고 밀며 여기까지 같이 왔다. 남은 일. 7월 중순에 이사하고 나서 11월 초순인 아직도 책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 안 된 방 때문에 딸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버리는 것 외에 정리할 방안이 잘 안 생긴다. 수백 권씩 몇 번 버리고 알라딘에 팔고 공부하는 분들에게 박스로 보내주며 책을 줄여도 정리가 안 된다. 버리려고 보면 앞으로 시를 쓰는데 필요한 자료다. 그런데 책은 공장의 재료와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조건 버려야 할 게 아니다. 목재 회사에서 원목이 쌓여 있어야 한다. 철공소에는 쇠로 만든 가공 전 원자재들이 쌓여 있어야 한다. 시를 쓰는 문필업 노동자의 집에는 문장의 원자재인 책이 쌓여 있어야 한다. 아무튼 방이 좁건 넓건 이사를 가건 말건 나는 시를 계속 쓸 것이다. 지금까지 써왔으므로 그냥 쓸 것이다. 이게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양순 시인님의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치마. 강지의 급식소. 밥 한 끼에 말 나눌 친구도 있었는데 밥만큼이나 진한 훈김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질병 번짐으로 급식소가 문을 닫았다. 마음의 온기마저 사라졌다. 내리막길 마지막 보루인 따뜻한 마음도 조금씩 사그라져만 가고 생활보호사가 문 코에 놓고 간 도시락. 밥덩이를 힐멀건 동공에 밀어넣으며 살아야 한다. 차디찬 또 하루를 삼킨다. 대신할 수 없는 따스한 손길, 한솥밥 정감 어린 눈길, 추위를 말아 구부러진 잠을 청하며 냉골 같은 시간을 허연 입김으로 내뿜는다. 절룩절룩 가슴치에 식판을 안고
상장을 받아든 아이처럼 환하게 웃던 박 씨는 지하도 어디쯤 강소주의 발자국 소리만 입안에 우려넣고 사람들이 던지고 가는 무심한 말을 질겅거리고 있을 것이다. 종이 상자 겹겹이 깔린 질긴 어둠을 삼키고 있을 것이다. 형제와 매한가지인 급식소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다 어디로 흩어져 또 하루를 잠재우고 있을까? 볕 한 줌 들지 않는 쪽방, 밭은 기침 소리로 또 하루를 누인다. 동이 트면 희망도 새로이 움터올 것이다. 곧 새날이 밝아올 것이다. 시 읽는 계절 고주의 이토록 조용한 심장. 산밭에 살얼음이 와 반짝입니다. 첫눈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고욤나무에 고욤들은 떨어지고 일을 끝낸 뒤 저마다의 겨울을 품고 흩어졌다 모였다 다시 흩어지는 연기들. 빈손이어서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군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고 저희는 저희 모습이 비치면 금이 가는 살얼음과도 같으니 이렇게 마른 입술로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을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전동균,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을 불러도 전문. 상강이다. 멀리 지켜보는 새별 오름이 적막하다. 빈손이어서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어쩌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기억을 찾기 위해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간절한 몸짓 하나하나가 모여 이룬 억새밭. 바람은 참 야속하게도 한 방향이다. 바짝 마른 입술이 가슴 한쪽을 긁어댄다. 봉두난발이었던 봄과 여름, 가을은 자꾸만 허물어지는 것들의 겹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고 저희는 저희 모습이 비치면 금이 가는 살얼음과도 같으니 입을 떼는 순간 쩍 금이 가버릴 것만 같은 위태롭게 겨울을 지탱한다. 필자는 기후라는 말에 이끌린다. 상태이면서도 현상인 규정되지 않는 상태로서의 안녕을 자꾸만 상기하는 탓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온, 비, 눈, 바람 따위의 대기 상태를 말하며 한편으로는 몸과 마음의 상태라는 뜻으로 웃어른에게 무난할 때 쓰이기도 하는 말. 종종 사람의 일은 대기에 비유되곤 한다. 그날의 일기와 내가 쓰는 일기가 서로 다르지 않은 탓이다. 결국 세계는 중의적이면서도 독립적인 형태로서 각자의 안녕을 지탱해 나간다. 아버지는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기후의 총합이라고 했다. 윌리엄 포크너. 소리와 분노에서 종종 기후는 흑과 욕망에 우선하는 진료이다. 한 인간이 독점하는 일들의 결말이란 일을 끝낸 뒤 저마다의 겨울을 품고 흩어졌다 모였다 다시 흩어지는 연기들처럼 다시 대기가 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치게 섬세한 의식을 지닌 자들이 현재와 과거를 혼란스럽게 오가고 이미 죽은 자의 시간까지 넘겨보려 할 때 낯선 고장의 대기를 접한 몸의 감각은 이를테면 이런 것. 습기를 잔뜩 품은 바람이 전 생애를 휘감을 때 당신과 나만 아는 이 세계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소금기 잔뜩인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은 채로. 이렇게 마른 입술로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을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눈 감으면 잡힐 듯 보이는 억새는 언제까지나 새별 오름 곁에 머무를까? 렌터카 번호판을 달고 달려온 사람들의 표정은 화사하지만 저마다의 겨울을 품고 흩어졌다 모였다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할 뿐이다. 금방 모였다가 흩어지곤 했다. 손을 잡았다가 놓쳤고 자주 발을 헛디뎠다. 늘 겨울이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계절. 어제는 한 무리의 새떼가 떠났고
오늘은 한 무리의 별이 졌으며 내일은 한 무리의 영혼이 떠날 것이다. 멀어진 이들로부터 나는 한참 멀리에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애인들을 호명하면 뼈가 욱신거렸다. 입안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혀, 벌어진 상처에서 옛집의 자네와 헤어진 벗들의 이름과 나에게 최초로 눈물의 사용법을 가르쳐준 피아노가 발굴되었다. 내 분신이나 다름없다. 여겼는데 나는 기형의 조각 어디에도 들어맞지 못하고 표류했다. 어긋난 세계에서 아버지의 여자와 어머니의 남자는 어떻게 서로 오래 서로였을까? 내 안의 바람과 물과 풀과 흙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 않는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심장으로 누구를 지탱하는가? 차가운 피를 덮이기 위해 알맞은 조각들을 물색한다. 결핍된 채 같은 자리만 맴도는 나는 모성인 퍼즐. 여기 마음의 빈틈으로 빛보다 어둠이, 삶보다 죽음이 자주 드나드는 시인이 있다. 파도 소주방에 퍼질러 앉아 심장을 비워야만 시를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시인. 어떤 소리는 아주 오랫동안 소리를 실어 나른 나머지 공기보다도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다. 호흡을 하다 보면 공기조차 지쳐버린 듯 멈추고자 한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심장으로 누구를 지탱하는가. 밤에 개 짖는 소리는 기차 소리보다 멀리 실려가고 밤에는 간이 역전 공중전화를 붙들고 지워지는 일이 잦다. 우리의 시간은 생각보다 멀리 와 있지 않은 것 같은 안도감을 문득 이 시를 통해 발견한다. 지나온 상처의 합을 확인하는 일에 나는 왜 안도하게 되나. 세상의 모든 애인들을 호명하면 뼈가 욱신거리나. 적어도 이 시를 읽을 때만큼은 벌어진 상처에서 옛집의 자네와 헤어진 벗들의 이름이 현재 진행형이다. 어긋난 세계에서 아버지의 여자와 어머니의 남자는 어떻게 서로 오래 서로였을까? 시간이 갖는 유한 혹은 무한성 때문에 시간은 물리적인 어떤 것들의 총칭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궤변에 가깝지만 존재의 안쓰러움을 들여다본다는 일말의 여지로 인해 시간 안에 포박된 씬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어긋난 세계에서도 아버지의 여자와 어머니의 남자는 오래 서로인 채로 함께했다. 또한 나라는 운명은 내 안의 바람과 물과 풀과 흙조차 나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 않기에 목격자로서의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 검게 타들어가는 페이지를 환대할 일만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소리를 듣는 귀와 그것을 전달하는 시인의 눈은 예민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현실을 목도했을 때 반사적으로 취하는 머뭇거림조차 이 시에서는 볼 수 없다. 엉거주춤한 태도로 관조하는 시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시인. 오래 매만진 질문이 자꾸만 입안에서 넘어진다. 뮤직박스. 일이나 시인. 추억이란 뭘까? 추억은 나를 잊고도 없게 했다. 추억은 변명도 씩씩한 꿈도 되었다. 기억나지 않는 일들도 가끔은 추억이라 일컬었다. 그때 참 힘들었지. 하지만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추억이 되었다. 돌고 돌면서 뱅뱅 감긴 기억이 오르골처럼 하나의 멜로디가 될 때 나는 그것이 추억이구나 했다. 추억은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기도 했고 지금 이 순간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애써 무언가를 기억할 때에도 애써 무언가를 지워낼 때에도 추억이 되었다. 어떤 날씨와 어떤 장소, 어떤 카페의 어떤 메뉴,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 어떤 친구의 어떤 한마디, 이 모두를 추억하게 된 어떤 찰나. 모조리 추억이라 불렀다.
오르골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동심으로 돌아갔다. 어린아이들은 지금이 추억인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동심을 뱅뱅 돌았다. 나도 나의 어떤 지금을 연주하며 그 주변을 뱅뱅 돌았다. 돌고 돌아서 그곳으로 들어가면 돌고 돌아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 제자리였지만 나는 분명 한 곡을 열심히 끝냈던 돌돌 말린 내 어린 시절들이 오르골에 맞추어 제잘제잘 튕겨 나왔다. 부스럭부스럭 과자 봉지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던 마을 대장의 손에는 빈 봉지만 앙상하게 남았다. 가끔은 여러 바퀴를 돌았다. 친구네 집에 있던 작은 상자를 갖고 놀다 매번 저녁을 얻어먹었다. 우리는 마법사와 성, 마녀의 빗자루가 그려진 작은 상자의 손잡이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눈을 뱅글뱅글 굴렸다. 새어나온 소리로 곱슬곱슬한 귓가의 머리를 돌돌 말면서 갸우뚱거렸다. 한 친구의 집에는 태엽을 감기면 발레리나가 피아노 위에서 춤을 추는 그런 오르골도 있었다. 우리는 열심히 태엽을 감고 발레리나가 춤추기를 기다렸다. 발레리나가 피아노 위에서 뱅글뱅글 춤을 추면 우리는 발레리나보다 높이 날아다녔다. 어떤 노래였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엄마와 친구의 엄마가 아는 노래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반드시 아는 노래였지만 우리 모두의 추억에는 유행이 없었다. 하나의 오르골에는 하나의 곡만 들어있었다. 그래서 노래의 제목이 오르골의 이름이 되었다. 만든 이도 연주한 이도 오르골의 이름은 추억하지 않았다. 나는 대굴대굴 어느 곳으로 굴러가고 있을까? 때때로 나는 이름 없는 어떤 추억 속에서 빠져나왔다. 데자뷰처럼 이별들이 다 비슷하게 느껴질 땐 덤덤해지는 염증 앞에 무심하게 한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딸각딸각. 엄마 왜 이 상자는 돌돌 말아야 소리가 나요? 나는 내 머리를 돌돌 말면 스르륵 잠에 드는데 말이에요. 우리 아가 자장가를 불러주어야 하니까 그랬나 보다. 엄마는 엄마의 동심을 돌돌 말아 내 귓가에 속삭이고는 여러 번 자신의 추억을 다녀왔을 그런 오르골이었다. 몇 년 전 내 책상에도 나무로 된 오르골이 있었다. 그 위에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숙녀와 꽃다발을 뒤로 숨긴 채 벤치 뒤에 숨은 한 신사가 있었다. 태엽을 감으면 공원은 뱅글뱅글 돌았고 숙녀와 신사는 걸음을 뗀 적이 없음에도 가까워지고 또 멀어졌다. 나는 차라리 피아노 위에서 발레리나가 춤을 췄던 그 오르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다. 꽃수레와 수염이 가득한 할아버지, 할머니, 천사와 엄마 표정, 회전목마와 종이비행기, 그리고 돌돌 말린 곱슬머리 소녀들. 오르골은 이미 다녀온 아까운 기억도 똑같이 되감고 먹먹한 기억도 똑같이 되감았지만 뱅그르르 울먹거리는 기억도 똑같이 되감았지만 그래서 추억일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유행 없는 내 얼굴 위를 뱅뱅 돌아다녔다. 자, 마지막에 다 읽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해서 이도훈 시인님께서 그 전에 있네요. 김영빈의 무엇을 찍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읽겠습니다. 디카를 알고 난 뒤부터 저는 늘 무언가를 찍습니다. 전문 사진작가들처럼 번듯한 카메라는 없지만 스마트폰을 바꿀 때만큼은 카메라 성능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둡니다. 접사를 주로 찍던 예전에는 LG 제품을 선호했으나 다양한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해 얼마 전에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바꾸었습니다. 노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폰에 딸린 S펜의 기능에 매료되었기 때문인데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할 수 있고 엉뚱한 상상들을 사진에 바로 입혀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디카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사진과 오행 이내의 시적 문장이 반반의 비중으로 상호보완 작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여기 디카를 쓰는 두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사진가들이고 한쪽은 기성 시인들입니다. 디카에만 푹 빠져 사는 저의 눈으로 이분들의 디카들을 지켜보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주 분야에 더 주력한다는 것입니다. 사진가들은 사진에, 시인들은 시적 문장에 더 힘을 줍니다. 그런 디카는 상호 보완 작용이 매끄럽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디카는 어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디카를 처음 창작할 때 문장에 앞서 좋은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럼 좋은 사진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듯 표정을 짓고 있거나 이제껏 구경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모습, 우리들의 오랜 전통과 습관 등을 담고 있는 유적이나 유물 이런 것들이라면 시적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됩니다. 디카를 처음 읽을 때 독자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사진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제목을 붙이더라도 사진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면 이미 거기에서 게임은 끝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상식을 비틀어버리는 참신한 문장, 위트가 담겨 있어 미소 짓게 만들거나 진한 감동이 담긴 글이 사진을 돋보이게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그런 사진은 어디서 찍을 것이며 그런 문장은 어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단 말입니까? 네, 저도 이런 볼멘 소리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매일 생각을 입히며 사진을 찍고 글을 써보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습관들이 새로운 생각을 불러오고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만 저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산 폰의 재미있는 펜 기능이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림에는 정말 젬병인데 제가 사진에다 상상을 더해 그림이라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경남 고성의 송악동 고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위에 사진을 보면 혹시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제 상상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 얼른 펜을 꺼내 원 2개와 곡선 하나를 그려놓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들에게 보여주었더니 다들 빵 터지더군요. 다른 사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아내와 함께 영덕 강구항에 갔다가 식당에서 찍은 가리비 껍데기입니다. 왼편에 원본에서 말 모습이 연상되어 펜으로 저렇게 귀와 갈기를 그리고 내친 김에 디카처럼 오행인의 문장도 붙여봤습니다. 세상 맛있는 건 지들이 다 묻고 왜 말이 살찐다고 난리여 난리가. 사진에 인위적인 편집 후 글을 붙이는 것은 그간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디카라고 호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카를 잘 쓰려면 이런 엉뚱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생각과 활동이 저의 디카 작법 중 하나입니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풍경을 대하면 그동안 그들이 우리에게 계속 건네던 말들과 시선이 느껴질 때가 분명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진과 시 모두 이젠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그것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위에 있는 무엇인가에 눈길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메모하는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도 디카의 세계에 푹 빠져 계실 거라 믿습니다. 디카는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잘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도훈 시인님께서 규칙이나 법은 부서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 눈먼 자들의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풀어주셨네요. 심화의 특가. 자, 이렇게 해서 공감,
되는 글들, 좋은 책 만드는 도서출판 도운 개간지 심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